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디자인 인문학, 최경원 지음, 출판사는 허밍버드입니다. 먼저 서문으로 디자인에 부는 인문학 바람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과거 우리나라에서 디자인은 산업으로서 먼저 받아들여졌다. 산업의 중심부에 자리 잡기 위한 안간힘은 한국의 디자인을 예술로부터 격리해왔으며 인문학과의 거리는 더욱 멀어졌다. 결국 디자인은 기술적인 문제에 치중하게 되었고 윤리성이나 철학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그다지 많은 고민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인문학도 하나의 수단이다. 사람들이 어려운 인문학 개념이나 철학 논리를 공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의 본질을 밝히고 세상에 대처할 수 있는 전망을 만들기 위해서이다. 그래서 인문학은 대체로 평탄한 시기보다는 혼란스러운 시기에 발달하고 그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높아진다. 공자나 노자가 등장했던 중국의 춘추 전국시대가 그랬고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 등장했던 시기에 아테네가 그랬다. 인문학의 목표는 항상 깨달음이었다. 그동안 생사만을 챙겨오던 디자인 분야가 인문학에 주목하기 시작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더 이상 기술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 접어들었으며 무언가 본질에 대한 깨달음이 필요해져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인문학에 대한 관심 이면에 있는 절박함을 이해하는 것이 서둘러 인문학 책을 손에 쥐는 것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지 싶다. 그렇다면 디자인 분야에서는 도대체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부터 따져보는 것이 순서일 듯하다. 이 책은 모두 5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부에서는 인문학이 필요한 디자인, 2부는 디자인을 만드는 것들, 3부는 디자인을 구성하는 것들, 4부 디자인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 그리고 5부 인문학의 꽃으로서의 디자인입니다. 먼저 1부 인문학이 필요한 디자인 편을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디자인 경쟁 시대를 보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의 환란은 제국주의로 불을 쌓은 유럽을 초토화하고 미국을 세계 최고의 강대국으로 만들었다. 유럽은 물자가 턱없이 부족했으며 미국은 갑작스러운 사회적 부를 누리게 되었다. 이유는 각각 달랐지만 이 두 서구에는 엄청난 양의 물자가 필요해졌고 따라서 생산자가 칼자루를 쥐게 되었다. 자연스럽게 모든 것은 기술과 생산 밑으로 줄을 섰다. 디자인 역시 그 어디쯤에 있었던 것 같다. 그리고 한국 전쟁 이후 산업화가 막 시작되던 시기에 우리가 들여온 디자인은 제2차 세계대전 후 미국에서 유행한 실용주의적 디자인이 그대로 뿌려졌다. 시작부터 한국의 디자인은 이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과는 거리를 두고 생산의 차원으로만 한정된 것이다. 그리고 품질을 향상하기보다 낮은 가격을 통해 경제 발전을 도모했던 개발도상국적 체제는 디자인이 가치보다는 기능을, 생활보다는 기업을 향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개발도상국 시기를 한참이나 지났다. 세상이 디자인에 요구하는 내용은 많이 달라졌으며 주변 상황 또한 많이 바뀌었다. 자세히 살피면 한국의 디자인계 곳곳에서도 근본적인 변화들이 진행되고 있다. 최근 기업들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디자이너들을 수석 디자이너로 섭외함으로써 디자이너의 파워에 무게중심을 준다. 디자인에 대한 관심도 이전과 달리 적극적이다. 사람들이 북유럽 디자인에 주목하거나 명품을 선호하는 것은 그런 현상 중 하나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매력적이라고 느끼는 디자인을 만들 수 있을까? 알렉산드로 맨델니가 디자인한 와인 오프너 페롯은 인간이라면 누구에게 있는 유머러스한 감수성을 표현해 보편적인 관심과 사랑을 얻고 있다. 이런 디자인은 마케팅 기법이나 시장 조사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훌륭한 디자인은 보편적인 사람과 만난다. 즉 디자인이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그들을 매료시키기 위해서는 인간의 보편성에 기대면서 사회적 의미를 함유해야 한다. 그리고 이럴 때 매만지게 되는 것이 인문학이라는 카드이다. 실용성으로든 아름다움으로든 디자인은 사람들의 마음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면서 본격적으로 작용한다. 대중이 디자인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은 카드 결제 영수증에 사인하는 순간이 아니다. 그 디자인을 통해 즐거움을 얻기 시작하면서부터이다. 이렇게 보면 디자인이란 것 자체가 인간을 향하고 있는
인문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이 점을 간파했던 현명한 디자이너들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하나가 되기 위해 여러 가지 의미 있는 대응들을 해왔다.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 책은 여러 분야의 많은 디자인의 작품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디자인을 말이나 글로 표현하는 것은 정말 의미가 없어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역시 눈으로 봐야겠죠. 그래서 누구나가 공감할 수 있는 몇 가지 디자인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알렉산드로 맨디니가 디자인한 와인 오프너 패럿. 사용 전 접혀있는 모습이 그대로 한 마리의 앵무새 같아요. 그리고 일본 디자인 그룹 메타피스의 콘센트 제품인 노드. 모서리를 둥글게 굴린 정사각형면에 다시 두 줄의 테두리가 들어있는데요. 이 두 줄의 홈에 플러그를 무한히 끼울 수 있는 매우 실용적인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벤트라는 가구 들어보셨나요? 이 디자인은 소파나 테이블을 단 하나의 금속판으로 축소하면서 마치 아이들이 두터운 마분지로 종이접기를 하여 만들어 놓은 그런 느낌의 가구예요. 사각형의 알루미늄 판에다가 레이저로 구멍을 뚫어서 그 구멍이 접는 선이 되는 거죠. 그리고 덴마크 주방용품 업체 에바솔러의 피자 자르는 칼. 이 피자 커터는 평평한 바닥에 내려놨을 때 그 손잡이 부분이 일종의 조형물처럼 예뻐요. 이번에는 건축물을 살펴보겠는데요. 건축가 안도 다다오의 빛의 교회. 이 교회에 들어서면 앞에 정면에 보이는 그 네모난 벽면, 거기에 십자가의 틈이 있는데 그 십자가의 틈을 통해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조명으로도 바뀔 수 없는 감동을 주는 그런 십자가의 빛이죠. 우리나라 제주도에 있어요. 그리고 런던의 랜드마크가 된 빌딩이 있는데요. 노먼 포스터가 디자인한 거킨 빌딩입니다. 이 빌딩은 거대한 금속 총알처럼 생겼는데요. 외관은 유리로 덮여 있고 사진으로 봤을 때 그 유리가 창문이 되어서 열릴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군데군데 열린 유리창을 보니까 이번에는 마치 유리 비늘로 덮인 거대한 물고기 같아 보이기도 하네요. 이 건물이 지금과 같은 형태가 된 것은 주변 건물들의 일조권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였다고 하는데요. 외벽을 곡면으로 하여 인근 건물에 햇빛이 잘 들도록 하고요. 또 건물의 하부로 내려갈수록 형태가 점점 잘록해지도록 해서 1층의 바깥 공간에 여유가 많이 생기도록 했대요. 거리의 공공성을 배려했는데 더불어 외관이 모서리 없이 둥글다 보니 바람이 건물에 부딪혀 거센 와류를 만들지 않고 비행기가 공중을 날듯 부드럽게 흘러서 주변 공간, 특히 보행자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다고 하네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그냥 봤을 때 이런 기능적인 이유, 공학적 해결법, 멋진 과학 이런 것에 매료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눈으로 봐서 그냥 그 감동이 있는 거죠. 압도당하는 감동. 다른 모든 것은 거기에 따라오는 요소일 뿐이고요. 이 건물이 의미가 있는 것은 모든 건축물은 입방체로서 지어져야 한다는 20세기 현대 건축의 고정관념이 이 건물 앞에서 완전히 뒤집어졌다는 거죠. 그렇게 디자인은 사람에게 실용성과 편리성을 주는 것 외에 사람의 마음을 매료시키는 그런 커다란 힘이 있는 거죠. 그러면 과연 무엇이 디자인이라는 것을 만드는 건지 한번 2부에서 살펴보도록 하죠. 네, 2부에서는 디자인계의 레전드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디자인 제품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제일 처음 꼽은 디자인은 마르셀 브로이어가 디자인한 바실리 체어입니다. 독일의 최초의 조형학교로 알려진 바우하우스, 많이들 알고 계시죠? 이곳의 교수이자 건축가이며 가구 디자이너였던 마르셀 브로이어가 동료 교수이자 유명한 화가 바실리 칸딘스키를 위해 만든 바실리 체어입니다. 이 의자가 의미를 갖는 거는요. 육중한 나무를 깎아서 만들던 의자들과 비교하면 천지개벽을 일으켰다고 해도 좋을 만큼 가볍고 혁신적인 디자인을 띄었기 때문이죠. 브로이어는 가벼우면서도 가공하기 쉬운 파이프로 골조, 즉 뼈대를 만들고 그 부분을 잇는 것을 가죽으로 제작했는데요. 속이 빈 스테인리스 스틸은 기존 나무 의자에 비해서 매우 가벼웠고요. 가죽으로 덧댄 좌석 부분과 분거지 부분은
사람의 체중을 받치기에 충분했죠. 이후 바실리체어는 바우하우스의 이념을 상징하는 디자인이 되었고, 디자인이라는 것이 오로지 산업의 소산, 기술에 의해서만 발전된다는 인식이 공고해졌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기술이나 첨단 재료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훌륭한 디자인은 얼마든지 있는데요. 일본의 산업 디자이너 후카사와 나오토의 벽걸이형 CD 플레이어입니다. 딱 봤을 때 그냥 벽걸이 환풍기 모양이에요. 독특한 형태나 첨단 소재, 첨단 기술은 전혀 찾아볼 수 없고요. 몸체는 그냥 플라스틱이고요. 기능적으로 볼 때 CD가 뚜껑 없이 돌아가는 방식으로 오히려 실용성이 부족해 보입니다. 하지만 CD 플레이어에 대한 선입견이 깨지는 데에서 어떤 심미적인 감흥을 받은 사람들은 이 디자인을 좋아합니다. 이런 감흥이 있는 디자인은 그 어떤 첨단 기능과 아름다운 형태를 가진 다른 디자인이 주는 것보다 훨씬 강렬하니까요. 기술이나 기능의 차원에서는 다룰 수가 없는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런 의미로 또 하나의 디자인을 소개하자면요. 저그라는 이름의 주전자입니다. 이 주전자는 하얀 도자기로 되어 있는데요. 그 형태가 마치 젖소의 젖 모양을 띠고 있어서 자연스럽게 우유가 연상됩니다. 기능적이지도 않고 아름답지도 않지만 이상하게 보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죠. 사실 좋은 디자인은 구구절절 부연 설명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보는 순간 마음이 와 닿는 거, 그냥 끌리는 거, 갖고 싶은 거, 정말 필요 없는데도 갖고 싶은 물건들이 있잖아요. 그게 다 디자인의 힘 아닐까요? 다시 책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죠. 평소 교양 수업에서 학생들에게 좋은 디자인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를 묻곤 한다. 그러면 주로 디자인과 무관한 전공생의 경우 많이 팔리는 디자인이라고 답하는 일이 적지 않다. 좋은 영화란 무엇인지, 좋은 그림이란, 음악이란 무엇인지를 물었을 때도 비슷한 대답을 했을까? 한 분야의 질적 차원이 판매량에 의해서 측정된다는 것은 매우 수치스러운 일인 것만 분명하다. 디자인이 상업적으로 성공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기는 하다. 좋은 디자인이라면 잘 팔리기도 해야 한다. 하지만 좋은 디자인이라고 꼭 잘 팔리는 것은 아니다. 알렉산드로 맨디니의 디자인이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그의 모든 제품이 상업적으로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상업적으로 성공했다고 해서 모두 좋은 디자인이라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적어도 질적으로 좋은 디자인이 무엇인지 평가하려면 영화나 음악, 문학 분야에서처럼 내부 기준에 입각할 필요가 있다. 디자인에 관한 모든 상업적 견해들은 궁극적으로 기업을 위한 것이다. 그러나 모든 디자인이 상품이라는 방식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대표적인 것이 건축이다. 예를 들어 독일의 자동차 브랜드 BMW의 테마파크인 BMW 벨트를 보자. 유명 건축가 그룹 쿱 힌벨블라우의 설계로 2007년에 지어졌는데 상업적 건물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지만 외형에서 상업적 냄새보다 예술적 향기가 강하게 풍긴다. 이 건물은 정말 말로는 설명을 못하겠어요. 사진을 한번 꼭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건축물이라면 응당 어떠해야 한다는 모든 생각들이 그 앞에서는 완전히 무너지고 머릿속 작동은 멈추고 그야말로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되는 바로 그것이 우리의 신비감을 극도로 고조시키며 극한의 카타르시스를 준다. 이 작품을 평한 건데요. 건축물이 아니었더라도 그 형태만으로 세간의 흥미를 끌기에 충분했을 것이다. 하지만 무조건 독특하다고 해서 그러한 감흥을 줄 수는 없다. 독특한 형태를 통해 전해지는 추상적 매력이 없다면 그저 하나의 충격적인 형상에 그치고 말았을 것이다. BMW 벨트는 선입견이 전복된 폐허의 전혀 개념이 다른 그러나 강렬한 이미지로 무장하고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자하 하디드의 작품들이 그래요. 이 책에서도 뒤에 소개하고 있는데 오퍼스 오피스 타워, 그리고 카이로 엑스포시티, 우리나라에는 DDP도 있죠. 그냥 딱 보면 아 이거 자하 하디드 작품이구나 그 느낌이 있어요. 스타일이 있어요. 그리고 그 스타일이 굉장히 좋아요. 저는. 이번에는 아주 작은 소품을 살펴보는데요. 필립 스탁이라고는 다들 들어보셨죠. 이 디자이너가 디자인한 파리채가 있습니다. 닥터 스커드. 작은 산발이 받침대에 기둥이 있고요.
그 끝에 파리채의 손바닥 부분이 있는데요. 사람의 얼굴이 인쇄되어 있어요. 제가 일상에서 쓰는 제품 중에 디자인 면에서 가장 불만스러운 것이 이 파리채인데요. 우리나라에 그 기존의 파리채 있잖아요. 어딜 가나 있는 1,000원짜리 파리채. 물론 그게 가장 파리가 잘 잡히기는 하는데 디자인이 엄청 꺼내놓기 싫은 디자인이잖아요. 그런데 또 조금이라도 세련된 그런 디자인들은 또 파리가 안 잡혀요. 필립 스탁의 파리채는 제가 사용해 보지는 않았지만 그냥 딱 봐도 이거는 파리를 잡기에 유용하지는 않을 것처럼 생겼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책의 저자가 말했듯이 이 파리채를 보고 화를 내는 사람은 없으려는 사실이다. 보자마자 우리의 얼굴을 미소로 환하게 물들인다. 유행에 밝은 사람이라면 단박에 감성 디자인이라고 할 만하다. 이제 3부로 넘어가 디자인을 구성하는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좋은 디자인을 찾아서. 디자인은 생활을 편리하게 해준다. 사소한 것에서 감동을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삶의 아름다움을 불어넣기도 한다. 회색 빌딩과 거친 아스팔트, 차가운 금속으로 이루어진 도시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단한 선물이 아닐 수 없다. 디자인에 많은 이들이 관심과 애정을 보이는 것은 그것이 우리의 삶의 오아시스 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서일 것이다. 좋은 디자인이 무엇인가? 좋다라는 거대 담론을 따르기보다 디자인을 이루고 있는 요소들을 좀 더 분석적으로 살펴보면 나름의 길을 찾을 수 있을 듯하다. 인문학적으로 볼 때 디자인은 과연 어떤 요소로 이루어져 있는지 우리 눈에 보이는 요소에서부터 보이지 않는 요소에 이르기까지 한번 살펴보자. 형태가 최우선이다. 어떤 경우에도 디자인은 외형이 훌륭해야 한다. 디자인의 가장 외곽이라고 할 수 있는 형태는 우선 아름다워야 한다. 그리고 스타일. 어떤 경우에도 디자인에는 스타일이 내장되고 우리는 그것을 본다. 아니, 스타일을 통해 디자인을 본다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다. 미니멀리즘, 모더니즘, 이렇게 하나의 조형적 경향을 스타일이라고 한다. 눈에 가장 먼저 보이는 요소인 형태를 한꺼풀 벗겨내면 스타일이 드러낸다. 그리고 색상. 디자인을 이루는 요소인 형식에서 형태 외에 다른 한 가지가 바로 색상이다. 사람의 눈을 파고드는 힘이 강한 이것은 형태에 비해 보다 분명하게 인지된다. 그래서 대개 색상이란 감각에 의해 조율된다고 여겨지기도 한다. 하지만 오히려 형태보다 더 논리적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디자인의 외형, 즉 형식은 형태와 색상으로 이루어진다. 이 두 가지 조형 요소로 물샐 틈 없이 탄탄한 구조를 만들면 그 안쪽으로 내용을 이루는 요소들이 자리 잡는다. 이번에는 그 내적 요소를 살펴보겠다. 디자인이 아무리 기능성만 추구한다고 해도 문화 인력적으로 보면 그것은 산업의 산물이 아니라 문화적 산물이다. 삶의 방식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주방에서 사용하는 조그마한 저울이 독특하면 얼마나 독특할까 싶지만 에바솔레에서 선보인 제품을 보면 인간이 생활하는 아주 좁은 틈바구니에서도 문화를 녹여내는 디자인이 가진 힘이 실로 위대하게 느껴진다. 투명한 유리 실린더가 저울이 되는 것도 신기하지만 그 안에 있는 스프링이 무게를 가늠하는 역할을 하는 것 또한 새롭다. 이 제품 그냥 보면 저울인지 금방 알아볼 수 없어요. 최첨단 과학기술용품 같이 보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굉장히 정교하게 만들어서 신비적인 아름다움은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또한 에바솔레의 과도, 사과 꼭지를 후벼 팔 수 있도록 고안되어 있는데요. 이건 역시 생활용품이라기보다는 그냥 하나의 조그만 조형물 같아요. 앞서 제가 피자 커터도 에바솔레 제품을 소개했는데요. 이 회사의 제품들이 추구하는 것이 어떤 생활의 실용적인 것보다는 모두 심미적인 그런 예술성을 더 추구하는 그런 브랜드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와인 오프너 안나지, 이게 거의 1,000만 개 이상 팔린 굉장히 유명한 제품이거든요. 그냥 호두깎이 인형 같은 모습의 오프너예요. 그런데 이 오프너가 빛을 발하는 것은 오프너로서 일하지 않을 때 주방을 빛나는 캐릭터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디자인은 단지 뛰어난 제품을 만드는 생산 활동이 아니라 일상을 환기하는 매우 의미 있는 문화적 활동이다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네요.
이처럼 디자인 내부로 깊이 들어가면 대체로 인문학적 가치들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단순한 기능성에서부터 삶의 방식을 새롭게 하는 것,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데 이르기까지 다양한 인문학적 내용들은 뛰어난 디자인을 만드는 원천이 된다. 디자인의 그러한 성취는 다시 인문학적 가치들과 이어져 문화 발전에까지 크게 기여하고 있다. 자, 그럼 이제 4부로 넘어가는데요. 디자인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 한낱 디자인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그러나 디자인 하나가 거대한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경우는 결코 적지 않다. 실제로 디자인이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몇 가지 사례를 통해 살펴보자. 도시를 살린 미술관. 스페인의 도시 빌바오에 들어선 구겐하임 빌바오 미술관의 사례에서 이를 알 수 있다. 뉴욕에는 하얀색의 달팽이 껍질 같은 외관으로 도시를 대표하는 구겐하임 미술관이 있다. 미국의 국보급 건축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가 남긴 현대 건축의 걸작이다. 그 명성을 확장하려는 계획에 따라 구겐하임 재단은 세계 곳곳에 미술관을 추가로 세웠는데 그 중 하나가 구겐하임 빌바오 미술관이다. 사진상으로 보여주는 규모가 굉장히 크고요. 이거는 제가 한마디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사진이나 꼭 한번 가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미술관이 지어질 당시 이 도시의 경제 상황은 매우 위험한 단계로 치닫고 있었다. 빌바오는 원래 우리나라 강원도 태백과 비슷한 도시였다. 철광산이 있어 일찍부터 제철소나 조선소 등이 발달했다고 한다. 그런데 1980년대에 이르러 철광석이 바닥나자 도시의 산업은 점점 쇠퇴했다. 인구도 줄어 매우 으스센 이 도시는 설상가상으로 바스크 분리자들의 본거지로 테러 위협에도 노출되었다. 이런저런 이유로 빌바오는 거의 몰락의 단계에 들어서 있었다. 그러자 빌바오시는 승부수를 던진다. 마침 유럽의 미술관을 세우고자 부지를 모색하고 있던 구겐하임 미술관 측에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 약속하고 몰락하는 도시를 문화를 통해 부활시키려 한다. 그리고 거금 1억 달러 가까이 들여 미술관을 비롯한 공연장을 유치했다. 당시로서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던 도박이었다. 결과는 엄청났다. 건축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파격적인 형태의 미술관은 소멸해 가던 빌바오를 마술과도 같이 단박에 유럽 문화의 핵심지로 만들었고 투자 금액을 훨씬 상회하는 수입 덕분에 시민들은 이삿짐을 쌌던 손에 경제적, 문화적 윤택함을 거머쥐게 되었다. 디자인 하나가 한 도시를 되살려 놓는 SF 영화 같은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 정치인도 사회복지사도 하지 못했던 일을 건축가 한 사람이 해버린 것이다. 이 미술관이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가장 큰 이유는 건축물에 대한 선입견을 무너뜨렸다는 점, 그리고 그것이 건축사의 길이 남을 만큼 혁신적이었다는 점 때문이다. 혁신성이 이 디자인의 가장 큰 무기이다. 그것은 뛰어난 기술이나 치밀한 조사에서 나오지 않는다. 디자이너의 깊은 사유와 인문학적 역량을 바탕으로 한다. 건축계의 흐름을 정확하게 읽으면서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실험에 도전할 수 있는 예리한 지성과 판단력 말이다. 실제로 구겐하임 빌바오 미술관은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 해체주의로 이어지던 서양 건축사가 매너리즘에 직면하고 있던 시기에 등장하여 건축이 나아갈 방향에 새로운 물꼬를 틔워주었다. 그러한 영향으로 세계 곳곳에는 유기적 건축물들이 지어진다. 제가 요즘 건축에 좀 관심이 많아서 그런지 이 책에서 계속 건축물에 대한 내용들이 눈에 들어오는데요. 한 가지 더 소개해드리고 싶은 게 있네요. 바로 프랑스 건축가 도미니크 페로가 디자인한 이화여자대학교 ECC, 이화 캠퍼스 컴플렉스 건물입니다. 이화여대는 캠퍼스 부지가 넉넉한 편은 아니지만 울퉁불퉁한 지형에 건물들이 잘 녹아들어 옹기종기한 정치를 이루고 있었다. 하지만 학교의 규모가 커지면서 이를 유지하기 어려워졌고 많은 대학들이 빈 운동장을 빽빽할 건물 단지로 바꾸는데 가용 공간이 부족한 이 학교 역시 선택의 여지가 없어 보였다. 교문에 인접해 있는 운동장을 어떤 식으로든 건축 부지로 활용해야 했다. 그런데 학교 측은 이 설계안을 놓고 국제 공모전을 열었고 그 결과 페루가 이곳의 문제를 신의 한 수와 같이 기가 막히게 해결했다. 이화여대는 우리나라에 있으니까 한번 가보실 수 있죠. 정말 뭐라 그럴까요?
홍해가 갈라지는 듯한 느낌? 운동장에 있던 자리가 양옆으로 커다란 벽이 생기면서 아래로 내려가는, 그렇게 땅속으로 내려간 건물이 지어졌습니다. 좁은 땅 위에 건물을 수직으로 빽빽하게 올리는 대신 땅 아래로 건물을 스며들게 했는데요. 그는 4층짜리 건물을 땅에다 심은 뒤 건물의 가운데를 세로로 길게 갈라서 경사로를 냈다. 그게 전부다. 공간을 채워서 커 보이는 것이 아니라 비움으로써 더욱 커 보인다. 정말 마술 같은 현상이다. ECC는 아무리 좁은 부지라 해도 심사숙고한다면 얼마든지 좋은 공간을 만들 수 있음을 입증한다. 나아가 우리의 대학 캠퍼스뿐 아니라 한국 건축 전반에 보이지 않는 비판을 가하고 있다. 수평선과 수직선만 존재하는 기계적 공간이 삶을 얼마나 피폐하게 만들어 왔으며 그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을 이뤄왔는지 생각하게 한다. 따라서 우리는 디자인의 영역을 단지 생산 활동 안에 가두려는 디자인 이론에 보다 비판적일 필요가 있다. 설사 디자인이 생산 활동 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하더라도, 아니 바로 그 때문에라도 디자인은 좀 더 비판적인 태도로 기업을 그리고 세상을 이끌고 바꿔 나가야 한다. 이 책의 주제가 여기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왜 우리가 디자인에 인문학이 필요한지. 이 책은 여러 분야의 디자인을 다루고 있는데요. 패션도 다루고요. 그리고 생활용품, 건축까지. 너무 방대해서 제가 다 소개시켜 드리는 것이 힘들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녹음을 마치고요. 혹시 기회가 된다면 패션 부분, 그리고 또 제가 좋아하는 가구 중에서도 특히 의자에 대한 디자인이 많이 나왔는데요. 그렇게 의자 특집으로만 또 한번 묶어서 녹음을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녹음을 하나로 마치려고 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길어졌는데요. 이 긴 내용 다 들어주신 독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